공부를 하다 보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성과를 거둘 때도 되었는데 아무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지요. 계속 이 상태에 머무를 것만 같습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조급함은 배가 됩니다. 조급함이 의심으로 변하면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하길 인간은 목표한 것만 맞춘다고 했습니다. 단기간에 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듯이 우리의 레벨이 펄쩍 상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목표한 대로 삶은 움직입니다. 솔직하게 자신과 대화해보세요. 공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시험의 합격을 가슴 깊이 원하고 있는지, 이 공부가 내가 나아갈 길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가슴 깊은 심연에서 그렇다는 답변이 울린다면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월하는 친구들을 미소로 바라봅시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다시 책상에 앉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화살은 관역에 닿을 것을 예정한 채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개나리는 봄에 피지만 국화는 가을이 되어야 핍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한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365 공부 비타민, 봄에는 개나리, 가을에는 국화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가끔씩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주로 시이긴 하죠. 팡세 같은 짧은 단문들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아름다운 단편 소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에세이, 수필이 그럴 때도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달리는 소설가가 되는가 라는 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아마 2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글을 직접 낭독드리는 이유는 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게 있다라고 친한 분들께 꼭 나누고 싶은 그런 글이기도 하고요. 2번째는 이 글의 내용이랄까 분위기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요약하거나 정리해서 더 잘 전달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글에 있는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나지막히 읽어드리는 것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이 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무라카미 하루키 팬이라면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소설가가 되었는지, 일상생활은 어떤지 마치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소박하고 솔직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아마 자기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든 직장이든 무언가 꿈이 있는 분들, 글을 쓴다든지 음악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꿈이 있는 분들은요, 이 하루키의 삶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3번째, 이 글을 읽으면은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저는 이 에세이를 특히 좋아하는데 읽을 때마다 당장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개천가를 달리고 싶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이 에세이는 저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하루키는 알다시피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지만 전공자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확신도 갖지 못한 상태였고요. 또 나이도 제법 늦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결국 지금의 위치에 올랐으니까 저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주는 글이고요. 아마 이 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작은 희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특히 이 에세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글에서 하루키가 보여주는 어떤 삶의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이나 재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앉아서 꼬박꼬박 글을 쓰고 나가서 뜀박질을 하고 모두가 다 정직한 행동이거든요. 그가 아무도 없는 트랙을 혼자 달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만 그려도 이 세상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저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달리는 소설가가 되는가? 8월 14일 일요일 아침나절에 음악을 MD로 들으면서 1시간 15분간을 달렸다. 오후에는 체육관의 풀에서 1300m를 수영하고 저녁에는 해변에 가서 수영을 했다. 그 뒤에 레스토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생선 요리를 먹었다. 왈루라고 하는 흰살 생선이었는데 숯불구이로 주문해서 간장을 쳐서 먹는다. 생선에 곁들인 것은 야채 케밥, 커다란 샐러드가 따라 나왔다. 8월에 접어든 이후 오늘까지 꼭 150km를 달렸다. 매일같이 달리기를 시작한 건 꽤 오래전의 일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1982년의 가을이다. 나는 그때 33살의 해를 맞고 있었다. 그 조금 전까지 재즈 클럽을 경영하고 있었다. 대학을 마친 후 바로 가게를 열어 3년쯤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입주해 있던 빌딩이 재건축되는 바람에 도심으로 이전했다. 결코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았다.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겨우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낮에는 커피를 서비스하고 밤에는 바로 영업을 한다. 음식도 대충 조금씩 팔고 주말에는 라이브 연주 프로그램을 짰다. 당시는 그런 가게가 아직 드문 편이어서 손님도 순조롭게 늘어났고 경영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취미로나 하는 것 같은 장사가 잘 될 리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에게 경영에 재능 같은 게 있을 리 없다고 짐작했던 것 같지만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특별히 경영에 재능이 있을 거라고는 나 역시도 생각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강한 체력이 있다는 것만이 예나 지금이나 나의 유일한 장점이다. 말에 비유하자면 경주 말하기보다는 일을 하는 사형마에 가까울 것이다. 나는 샐러리맨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여서 장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아내는 상인의 집에서 태어난 덕에 타고난 직감 같은 것이 있어 무척 도움이 되었다. 아무리 우량종 사형마라고 해도 나 혼자서는 여간에서 꾸려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일은 매우 힘들었다. 아침부터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녹초가 되도록 일했다. 여러 가지 뼈아픈 경험도 했고 머리를 감싸쥐고 고민했던 일도 있었고 실이 빠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점차 점원을 고용해서 채산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대 끝을 맞게 될 무렵에는 가까스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빚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었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전망이 어렵사리 서게 되자 큰 걱정은 간신히 덜게 되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쨌든 살아남아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 손님들에게 얼굴을 내놓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중에 없었다. 인생의 가파른 계단 하나를 가까스로 오르고 나서 조금쯤은 트인 장소로 나온 느낌이 들었다. 여기까지 헤쳐나온 이상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잘 되어갈 것 같은 자신도 생겼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며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에 대해서 생각했다. 30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젊은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나이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솟아났다. 소설을 쓰자고 생각을 하게 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다. 1978년 4월 1일 오후 1시 반 전후였다. 그날 진구구장의 외야석에서 나는 혼자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를 관전하고 있었다. 진구구장은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있어서 나는 그 당시부터 꽤 열성적인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팬이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봄바람은 따뜻하게 스쳐 지나가는 아주 기분 좋은 봄날의 하루였다. 그 무렵 진구구장의 외야에는 벤츠 시트가 없이 경사면에 그저 잔디가 깔려있을 뿐이었다. 그 잔디 위에 누워서 차가운 맥주를 홀짝거리며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느긋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 관객은 늘 그렇듯이 많지 않았다. 야쿠르트는 시즌 개막 경기의 상대로 히로시마 카프를 홈구장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야쿠르트의 투수는 야스다로 기억하고 있다. 작은 몸집에 땅딸막한 투수로 아주 치기 힘든 변화구를 던진다. 야스다는 1회 초 히로시마 타선을 무실점으로 간단히 막아냈다. 그리고 1회 말 선두타자인 미국에서 각 건너온 새 얼굴의 젊은 외야수인 데이브 힐튼이 좌측 방향으로 안타를 쳤다. 배트가 강속구를 정확히 맞추어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구장에 울려 퍼졌다. 힐튼은 재빠르게 1루 베이스를 돌아서 여유있게 2루를 밟았다. 내가 그렇지, 소설을 써보자 라는 생각을 떠올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의 일이다. 맑게 갠 하늘과 이제 막 푸른빛을 띠기 시작한 새 잔디의 감촉과 배트의 경쾌한 소리를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춤추듯 내려왔는데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소설가가 되려는 것과 같은 야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나로서는 무엇이 어떻든 간에 아무 생각 없이 소설이라는 것을 쓰고 싶었다.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도 없이 지금이라면 뭔가 나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그럴듯한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느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써야지 하면서 알게 됐지만 나는 제대로 된 만년필 한 자루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당장 서점에 가서 원고 용지 한 뭉치와 1000엔 정도의 세일러 만년필을 사왔다. 참으로 조촐한 자본 투자였다. 그때가 봄이었는데 가을에는 400자 원고지로 200매 정도의 작품 한 편을 다 썼다. 다 쓰고 나니 기분이 아주 상쾌했다. 다 쓴 작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내친 김에 문예지의 신인상에 응모해보았다. 응모할 때 복사본을 만들어두지 않았던 것을 보면 낙선하고 원고가 그대로 어딘지 모르게 사라져버린다 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바로 현재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는 작품이다. 나로서는 작품이 햇빛을 보게 될지 못 보게 될지 하는 것보다 그걸 다 써낸 일 자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가을에는 늘 지기만 하던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리그 우승을 해서 일본 시리즈에 진출하고 우승을 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시리즈가 열리던 고라쿠엔 구장에 몇 번인가 구경을 갔다.
그래서 그해 가을의 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눈부시게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는 유난히 아름다운 가을이었다. 내게는 20대의 마지막 가을이었다. 다음 해 초봄, 문예지 군조의 편집부로부터 당신 작품이 최종 심사 후보에 올랐습니다 라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내가 신인상에 응모했던 일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날마다의 분주한 생활에 너무나도 쫓기며 살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들어서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 작품은 신인상을 타고 그해 여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그 책은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나는 30살이 되어 뭐가 뭔지 영문도 모른 채 꼭 소설가가 되려는 확고한 의지도 없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신진 소설가로 데뷔를 하게 된 것이다. 나도 놀랐지만 주위 사람들은 더 놀랐을 것이다. 그 후 카페를 경영하면서 두 번째 작품으로 1973년의 핀볼이라는 그다지 길지 않은 장편 소설을 써내고 그 사이에 몇 편의 단편 소설을 써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 소설 번역까지 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1973년의 핀볼은 아쿠타카와상 후보에 올랐고 두 작품 모두 후보작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결국 상은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나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쪽이 돼도 좋다고 생각했다. 문학상을 받는다면 취재나 원고 청탁 같은 것이 계속 날아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게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고 오히려 그쪽이 걱정이었다. 가게를 경영하고 장부를 적고 주문한 물건을 점검하고 종업원의 일정을 조정하고 나 자신도 매일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칵테일이나 요리를 만들고 한밤중에야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졸음이 밀려올 때까지 원고를 쓰는 생활을 3년 가까이 계속했다. 보통 사람의 2배쯤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육체적으로 고달픈 나날이었고 소설을 쓰면서 손님을 맞는 장사를 하고 있어 여러 종류의 귀찮은 문제도 쏟아졌다. 접객업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손님을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와도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숙이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덕분에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고 생각지도 못한 기묘한 체험도 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흔연스럽게 받아들여 의욕적으로 일을 해나갔다. 대체로 나는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려진 데 따라 그것이 주는 새로운 자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즐기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좀 더 스케일이 큰 탄탄한 내용의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차츰 강하게 일어났다. 맨 처음 2권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쓴다고 하는 행위를 즐기기 위해서 쓴 작품들이었고 작품의 성과 자체에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일하는 짬짬이 30분이나 1시간 잘게 점인 시간을 얻을 때마다 원고지와 마주하고 피로한 몸으로 시간과의 경쟁을 하는 듯한 모양새로 펜을 들었기 때문에 정신 상태도 여간해서는 집중할 수 없었다. 그렇게 질이 멸렬한 상태에서 소설을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재미있는 거 혹은 새로운 경향의 소설을 쓸 수 있다고 해도 깊은 내용을 담은 무게 있는 소설은 쓸 수 없다. 모처럼 소설가로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다. 나 스스로도 이 정도라면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소설을 한 권이라도 좋으니까 완성시키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나왔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가게를 일단 접고 일정 기간 소설 집필에 전념하기로 했다. 그 시점에서는 소설가로서의 수입보다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이 컸지만 그쪽은 큰맘 먹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은 내 결심에 반대했다. 혹은 고개를 크게 갸우뚱했다. 그들은 가게가 이제 궤도에 올랐으니까 경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자기 자신을 어디선가 좋아하는 소설을 쓰면 좋지 않은가 라고 충고를 해주었다.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사고방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당시 내가 전업 작가로서 살아남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따를 수는 없었다. 나는 가령 무슨 일이든 뭔가를 시작하면은 그 일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안정을 못 찾는 성격이다. 가게는 적당히 누군가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소설을 쓴다고 하는 그런 재주를 부리는 일은 아무래도 할 수가 없었다. 전력을 다해서 매달리고 그래도 잘 되지 않으면 단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어중간하게 하다가 실패한다면 두고두고 후회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게의 권리를 모두 양도하고 약간 겸연쩍긴 했지만 소설가라는 간판을 걸고 살아가기로 했다. 어쨌든 2년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그래서 안 된다면 또 다른 데서 작은 가게를 열면 되지 않겠어?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 라며 아내에게 말했다. 좋아요 라고 그녀는 동의했다. 그 당시에는 빚도 꽤 남아있었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것이 1981년의 일이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장편소설의 집필에 들어가 그 다음해 4월까지 장편소설 양을 쫓는 모험을 써냈다. 여하튼 나중이 없으니까 전 먹던 힘까지 쏟아부어 글을 썼다. 잊지도 않은 힘까지 총동원했던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이 소설을 다 썼을 때 나 나름의 소설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보람을 느꼈다. 또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쓰고 싶은 만큼 책상에 앉아 매일 집중해서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내 안에 아직 손이 닿지 않은 광맥 같은 것이 잠자고 있다는 느낌도 얻었고, 이 정도면 앞으로도 소설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생겨났다. 그런 까닭에 결국 또 어딘가에서 작은 가게를 여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 전업 소설가가 된 내가 맨 처음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건강의 유지였다. 본래 주의하지 않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다.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격렬한 육체 노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체중의 안정 상태로 머물러 있었지만 아침부터 밤중까지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쓰는 생활을 하게 되자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체중은 불어났다. 신경을 집중하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담배도 지나치게 피우게 되었다. 그 무렵에는 하루에 60개 피의 담배를 피웠다. 손가락이 누렇게 되고 온몸에서는 담배 냄새가 났다. 이것은 아무래도 몸에 좋지 않았다. 이제부터의 긴 인생을 소설가로 살아갈 작정이라 체력을 지키면서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본격적으로 매일 달리게 된 것은 양을 쫓는 모험을 쓰고 난 얼마 후부터였다고 생각한다. 전업 소설가로서 살아가자고 결심한 전후의 시기일지도 모른다. 달리는 것에는 몇 가지 큰 이점이 있다. 우선 첫째로 동료나 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별한 도구나 장비도 필요 없다. 특별한 장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가 있고 그럭저럭 도로가 있으면 마음 내킬 때 달리고 싶은 만큼 달릴 수 있다. 테니스는 그렇지 못하다. 일일이 테니스 코트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상대도 필요하다. 수영이라면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풀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가게를 접고 난 뒤 환경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있어 지바 현에 나라시노로 이사했지만 당시 그 일대는 완전히 수풀로 우거진 시골이어서 근처에는 제대로 된 스포츠 시설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도로는 갖추어져 있었다. 요행이 집 근처에 니혼 대학의 운동장이 있어서 이른 아침나절 그곳의 400m 트랙을 자유롭게 그리고 무단으로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스포츠 종목으로 거의 망설임 없이 달리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담배를 끊었다. 매일 달리게 되면 담배를 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금연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달리기를 매일 계속할 수는 없다. 더 달리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는 금연을 계속하기 위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금단 현상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끊는 것은 이전 생활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상징 같은 것이었다. 나는 원래 장거리 달리기를 싫어하진 않았다. 학교 체육 시간은 좋아하지 않았고 운동회 같은 것은 진절이 나기 싫었다. 그것은 위로부터 자, 해라 하고 강요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을 때 강요받는 일을 예전부터 참을 수 없었다. 그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신이 하고 싶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다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 운동신경이나 반사신경이 특별히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어서 단기 결전형의 스포츠는 서툴렀지만 장거리를 달리거나 수영을 하는 것은 나의 천성과 잘 맞았다. 나 스스로도 그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별다른 위화감 없이 달리는 것을 비교적 순조롭게 생활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달리는 것과는 관계없지만 이야기가 조금 옆길로 새는 것을 허락한다면 나의 경우 공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공부에는 대체로 흥미를 가질 수 없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하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면서 어느 정도는 해서 어떻게든 대학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공부를 재미있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성적을 올리지도 않았지만 좋은 성적을 받아서 칭찬을 받았다든가 뭔가에서 1등을 했다든가 하는 화려한 기억은 일절 없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소정의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든 마친 다음에 소위 사회인이 되고 나서부터다. 자신이 흥미를 지닌 분야의 일을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추구해가면 지식이나 기술을 지극히 효율적으로 몸에 익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령 번역 기술도 그렇게 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내 돈을 들여가면서 하나씩 익혀나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시간도 걸렸고 시행착오도 거듭했지만 그런 만큼 배운 것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 중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달리는 소설가가 되는가 절반 정도를 읽어드렸습니다.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세이가 짧지 않은 편이어서요. 다음 시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흥미롭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준, 그리고 제가 많은 것을 느낀 에세이라서 많은 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더 많은 이야기,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으시다면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